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 인문학 오늘 제 33편째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성 공식에 7개 기둥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둥 중에서 세 번째 기둥, 타인 알기, 인간의 공통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 인생 미우주는 누구인가로 잡았는데요. 미우주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실 거예요. 미우주라는 단어의 개념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술이나 창조하시는 분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여신을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쓰이는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인생에,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나에게 제공해 줘서 나를 옳게 이끌어주는 인생의 스승, 동반자 또는 아주 귀한 연인, 애인이라는 뜻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뮤즈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뮤즈 한 분을, 나의 진정한 스승 애인 한 분을 찾아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뮤즈 찾는 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애인이란 말만 들어도 좀 기분이 흐뭇해지죠. 어느 가수가 나에게도 애인이 있어요 라는 가사를 가지고 히트를 친 노래도 있고 하는데, 애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애인이라는 단어가 뮤즈가 가지는 본래 뜻을 아주 폭넓게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애인이란 애자를 쓰잖아요. 애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아낀다는 뜻의 아낄 애자입니다. 근데 이 애자가 묘한 것이 보시죠. 보면 무엇을 받을 수예요. 요 위하고 아랫부분에 요 받을 수와 플러스 가운데 여기 마음심이 들어있어요. 마음심. 그래서 내 마음을 받아주는 대상, 이게 내가 아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애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을 모두 받아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조금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뜻이 내 마음을 모두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내 몸 전체의 주인은 마음이라고 끝없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나를 온통 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크기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마음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은 나보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세상 이치를 바라보는 지혜, 이런 것들이 나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거기에 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과정과 결과를 내가 보고 거기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예술성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뜻의 뮤즈라는 단어의 의미와 딱 일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뮤즈라는 단어는 예술, 창작 활동에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일 또는 불어 넣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요 뮤즈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다 그러면 아마 적확한 해석이 애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애인이란
내가 내 마음을 준다. 즉 나를 전체를 다 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내 생각과 행동보다 큰 그릇을 가진 분이 계셔서 내 마음을 담아놓고 담기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저렇게 받으시는구나. 아,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해서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예술이나 창작 활동 그리고 인생에서 영감을 내가 얻는다 해서 나의 뮤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애인과 뮤즈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잘 접목시켜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어지는 내용은 인생 동반자 뮤즈를 찾는 법. 이게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인간의 공통 심리를 여러분과 함께 구분해서 해석하면서 7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 특징 속에 뮤즈, 인생 동반자를 찾는 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첫째, 뮤즈를 내가 찾고자 한다 그러면 나보다 그릇이 큰 사람을 내가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나의 뮤즈로 그 사람을 삼겠다 할 때 참고해야 될 첫 번째 사항. 이타적인 인간은 없다. 모든 인간은 우리 뇌의 특성, 이기적, 독선적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여기에 접목이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 형성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선택이에요. 다시 강조를 하면 내 앞에 닥친 내가 겪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가 판단을 해서 오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경험이자 사건이자 고통이자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절대로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인간은 없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내가 뮤즈를 찾을 때 나의 애인을 찾을 때 그를 판단하는 작은 기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신자는 없다. 누구를 찾다 보면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해서 떠나가고 또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데 그들을 일반 사회생활에서 배신자라고 표현을 하나 배신자는 없다. 다만 배신자를 알아보지 못한 나의 미숙함을 깨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자기가 결정해서 담당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몸으로 체험해서 깨달으라고.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의 동반자 뮤즈를 찾을 때 배신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그를 나의 뮤즈로 맞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식해라. 내가 누구에게 뭐를 자꾸 내 마음을 줄 때 그 사람이 큰 그릇을 가지고 나의 모든 마음을 수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주잖아요. 그쪽에 영원히 내 마음은 담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 하나다라고 1대1로 모든 것을 쏟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아,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을 경험해 보라라는 멋진 경험을 준 것으로서 이 사람의 임무는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야 돼. 한 번에 2-3명을 놓고 찾겠다. 이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모시면서 나의 모든 마음을 주려고 해야 나의 뮤즈로 선택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두 상대방에게 주면서 그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뮤즈를 찾는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제로로 돌아갑니다. 아낌없이 주라. 아낌없이 주라.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준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전체를 다 주는 거죠. 아낌없이 줘야
그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내가 살펴볼 수 있고 내가 준 아낌없는 모든 것을 그가 받아들이는 모습과 형태와 반응을 내가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귀한 사람을 만나고자 애인을 구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상사와 부하 그리고 우정을 맺고자 사람을 찾으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 give and take. give and take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또는 윈윈 해야 된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나의 동반자, 뮤즈, 애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give and take은 주고 받는 거야. 내가 주는 것만큼 나한테 돌려줘라. 이것은 내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남과의 거래로서는 절대로 나의 뮤즈, 애인, 그리고 영원한 인생 동반자를 찾지 못합니다. give and take이 아니고 give and give예요. 끝없이 줘야 돼. 끝없이 주면 그 결과로서 내가 깨우쳐서 더 큰 것을 내가 돌려받게 됩니다. 저기 윈윈.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야. 야, 서로 윈윈 하자. 이거보다 무서운 해가 망신의 지름길이 없습니다. 도둑이 있어요. 장무라비가 있어요. 도둑이 물건을 훔쳐왔어요. 도둑은 성공했죠. 윈했어. 이 훔쳐온 물건을 장무라비한테 팔았어. 장무라비도 비싼 물건을 돈 한 푼이라고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장무라비도 윈이야. 그럼 두 사람은 윈윈 했죠. 그럼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은 또 이게 돈 한 푼인지 모르고 사가지고 나중에 고통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벌리고 있는 악순환의 어마어마한 나쁜 고리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윈으로 돌아가야 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좋아야 돼. 근데 우리 사회 윈윈 하자라고 생활 속에서 말을 계속 되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되잖아. 그래서 말씨라 그래. 말이 씨 되니 다 속고 속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몸에 배어버려. 절대로 깨우침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한테 줘라. 기브 앤 테이크나 윈윈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과 내가 연인관계, 부부관계, 진정한 부모와 자식관계, 뮤즈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베풀었다는 생각을 잊어라.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주라. 아낌없이 주라라는 이 문장을 하나 차용을 해왔고요. 이 문장을 아낌없이 주라라고 쓰게 된 배경은 이게 보십시오. 맨 첫 장에 여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한 몇십 년 됐어요. 미국 작가가 쓴 저 책인데 이게 어린이 동화인데 어른이 쓴 어린이 동화예요.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는 요 책의 간략한 줄거리를 인터넷에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요. 요 소년이 나무와 새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나무가 일방적으로 소년을 위해서 베푸는 얘기들을 동화식으로 풀어놨어요. 나무와 소년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소년이 나무에 열매를 줄래 그랬더니 나무가 열매를 줘. 조금 더 소년이 커서는 나무에 올라가서 놀아. 그래서 놀이터가 되다가 조금 더 커서 소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이 필요하다 그래. 집이 필요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나무가 자기 가지를 다 잘라서 이 소년이 집을 짓게 도와줘. 근데 소년이 또 성장을 해서 자기가 먼 데를 바다를 건너 나가고 싶다 그래. 그러니 나무가 자기 기둥을 가져다가 배를 만들렴 해가지고 소년이 배를 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나갔다가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
나이 들어서 실패한 놈으로 돌아와서 나무를 보니까 자기가 기둥을 잘라갔으니까 밑둥만 남았잖아. 야, 나는 네가 모른가 줬는데 결국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아직도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단다. 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내 밑둥을 너의 의자로 제공하마. 해가지고 일생 전체를 아이를 위해서 나무가 아낌없이 베푼 내용을 동화식으로 풀어놓은 스토리예요. 이 과정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판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하시고, 아낌없이 준다라는 것은 이 줄거리를 읽고 또 생활 속에서 누구에겐가 끝없이 줘서 그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내가 느끼면 그 느낌을 내가 가져다가 나의 예술, 창작, 인생 또는 인간 생활 속에서 엄청난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 책 표지를 저렇게 인용을 해봤고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내 인생 동반자 애인 뮤즈를 찾는 또 하나의 큰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베푸는 즐거움을 가능케 한 존재로 인식을 해야 돼, 상대방을.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냥 일방적이죠. 기브앤 기브야. 기브앤 테이크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의 기브앤 기브된 사랑을 끝없이 받다가 늦음하게 철이 들어서 생존 시에 그것을 갚을 수 있으면 자식으로서는 그거보다 큰 기쁨이 없어. 근데 돌아가셨어. 끝없이 받은 부모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그때 느끼는 자식들의 회한, 그 회한 속에서 모든 창작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뮤즈예요. 진정한 애인이고 진정한 사람 관계라 말입니다. 베풀었다는 생각을 잊어라. 이어서 5번째입니다. 상대의 믿음을 구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의심이 본능이다 그랬죠. 이게 그 인간, 뇌, 고객 그리고 왕이 가지는 생각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에게 나를 믿어달라라고 말하면 내가 사람에 대한 공부가 조금 알고 많이 모르는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나와 상대방의 믿음은 내가 끝없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내가 느껴서 이루어진 그를 믿는 마음, 그게 신뢰인 거예요. 신뢰는 내가 나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부르는 눈도 똑같아요. 그래서 철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철들었다는 말. 철이 우리 몸속에 딱딱하게 쇠붙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은 풀날 철이라는 한자 말이에요. 풀날 철. 풀날 때를 안다예요. 그래서 야, 뭐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나이 먹고 철들었더니 라는 말 속에 엄청난 허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겠죠. 군대를 100번 갔다 와도 자기 스스로의 깨우침을 위한 그릇이 없으면 철 아니 듭니다. 나이가 100살이 돼도 철을 담을 수 있는 풀날 씨앗과 새싹을 담을 그릇, 그 안에 흙이 들어있지 않으면 나이가 100살이 돼도 철은 들지 않는 겁니다. 철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갖추고 있어야 돼. 갖추고 있어야 거기에 싹이 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철나는 시기가. 그 철나는 시기를 나한테 내가 보내준 모든 마음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거기서 느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 스스로 그거구나, 깨우치는 거, 그게 철이거든요. 그 철을 주는 사람, 그게 나의 뮤즈야. 나의 진정한 애인이고 나의 스승인 거예요.
철들었단 말의 의미 기억하셔야 돼요. 철이 들으려면 흙을 담을 그릇과 씨앗이 그리고 그것을 틔울 수 있는 새싹들이 싹을 틔우는 가장 큰 외부 요인은 따뜻한 온도와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이 불어와야 싹을 틔우는 거거든.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싹은 트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암만 나보고 싹을 틔우라고 해도 못 틔워요. 그 조건이 나한테 갖춰져야 돼. 그 갖춰주는 기본 전제 사항이 뭐냐? 상대방의 믿음을 구하지 말고 내 것을 무조건 베풀어라.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에 대해서 베풀어라. 또 여기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므로 배신자가 없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내 그릇을 만들어 놔야 바람이 불어오고 온도가 되면 흙에서 새싹이 돋는 겁니다. 자, 의심은 시간을 자양분으로 해소된다.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과연 내가 베푼 이 마음이 저 사람한테 갔다가 나에게 어떤 깨우침으로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의심은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래서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애인도 나의 스승도 나의 미우주도 똑같습니다. 인생 동반자 미우주를 찾는 법. 우리 인생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 공술의 공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사회가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쓰잖아.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다. 물질적인 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경험이라는 내가 상대방에게 보낸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거꾸로 돌아와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아, 이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왔구나라고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이 나의 미우주란 말이에요. 미우주. 애인이고 부모님이고 나의 스승이고 친구고 그리고 나의 제자다. 동료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의 뮤즈가 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그를 뮤즈로 인식하지 않으면 옆에 다가와도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인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라. 주변 모든 인들이 나에게 준 어떠한 상황이나 사태나 행복이나 불행한 사건들도 다 나의 경험을 쌓아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마라. 내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뮤즈를 찾고자 그를 시험할 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마라. 우리 뇌가 보호 대상이듯이 무소유, 무기대의 철학을 실현해라. 무소유예요. 그를 내가 지배하려고 그러는 순간 그는 나의 뮤즈에서 멀어집니다. 그는 항상 자유롭게 모든 인간이 유동적이라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돌아가게 내버려둬야 돼. 너는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나의 소유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나를 받아들일 그릇에 한 구덩이에 구멍을 냅니다. 아무리 나의 마음을 집어넣어도 구멍으로 다 새버려. 그리고 그에게 기대를 하는 순간 나는 내 미우주를 찾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대 없이 일방적으로 기브예요. 기브에 끝없이 줘야 돼. 그래야 그 상대방 그릇에 차여있는 채워지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상대방에 절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않으면 물론 실망도 없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지만 기대하지 않는 저 뒤끝에는 더 큰 깨달음이 상대방이 내가 보낸 모든 내 마음을 담아놓은 그릇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돌아옵니다. 왕과 왕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야기. 요게 아마 오늘 얘기의 어쩌면 전체적인 결론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상대방은 보호 대상이다. 모든 왕은 밤에 왕비를 품고 싶지 하인을 품고 싶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왕비같이 우아한 여인을 자기가 밤에 품고 주무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왕비도 우아한 왕과 같이 침대에서 누워있기를 원하지 저 길거리에 거린을 막 노동자를 품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왕과 왕비는 그들을 보살피는 하인이나 신하들이 이렇게 많았어. 현대 사회에서 두 부부가 사는데 왕과 왕비는 누굽니까? 왕이 남편이고 왕비가 부인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또 거꾸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밤에 왕비를 내 팔에 누이고 잠자리에 들고 싶다. 그러면 낮에 그 여인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걸레 빨고 하는 거를 하면서 하인 노릇으로 있는 게 내가 저녁에 왕비를 안을 수 있으려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여인도 낮에 우아하게 왕비처럼 꾸미고 있다가 내가 밤에 안으면 훨씬 더 나의 뜻하는 바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여인이 하려는 청소, 빨래,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 이거 누가 해줘야 돼? 내가 해줘야지, 남자가. 왜냐하면 내 부인을 왕비처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뒤집어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왕 대접을 해야지. 왕처럼 모시고 있다가 밤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낮에 그 남편이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음식 쓰레기 내려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밤에 그 부인이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굳은 일을 서로 내가 하겠다. 당신은 좀 쉬어. 내가 굳은 일 할게. 그리고 이쪽은 또 이거는 당신이 쉬어. 내가 할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둘은 무슨 관계가 되냐. 인생 동반자 뮤즈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애인, 연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동화에 나오는 얘기. 형네 집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동생도 뿌듯하다. 이게 동생 생각이에요. 근데 형은 형대로 야 나는 먹고 살만한데 형이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구나 해서 밤새 자기 집 앞에 쌓여있는 볕단을 밤새 나르는 거 아니야. 형은 동생이, 동생은 형네 집에 창고에다가 날르다가 둘이 중간에 살짝 마주쳐서 마주보고 웃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를 나누는 동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뜻이 내 인생 동반자 뮤즈 연인 진정한 생애 파트너를 찾는 내 생각의 사고 체계가 생활 속에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갖는 순간 그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영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give and give, 무소유, 무기대의 개념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물가의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들이야. 물가에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 말과 철이 든 인간, 너 철들어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들은 철이 자기 스스로 깨우침이 없으면 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내 인생의 진정한 뮤즈를 찾고자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앞에 말한 7가지 우리 뇌와 인간과 고객, 왕이 가지는 특징을 생활 속에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갖춰지면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 근데 내 모든 마음을 받아줄 그릇을 갖춰져 있는가를 찾는 과정이 뮤즈를 찾는 법이고, 그것이 발견됐을 때 상대방을 나의 뮤즈라고 하는 거예요. 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공사를 시청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제 33편의 결론입니다. 인생을 어찌 살아왔는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를 물어볼 때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매한 겁니다. 인생은 그 자체에 성공 실패는 없어요. 누구나 다 성공한 인생이야. 누구나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인생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삶을 조금 알고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부끄러움 없이 쓰시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시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성취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다가갔는가, 이게 성취입니다. 성취했는가의 판단 여부는 나의 진정한 뮤즈 한 명이 존재하는가. 왜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나와 내 몸과 마음을 그대로 옮겨받은 또 다른 나, 그 한 사람을 내가 일생 동안 만들어 놓았는가. 그것이 인생 목적 성취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 말입니다. 인간관계 형성의 필수 고려사항으로서 지금 오늘 7가지의 큰 뜻을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다. 생일을 맞이해요. 입학을 맞이해, 취직, 결혼식을 맞이했고, 환갑, 회갑 맞이했고, 칠순 맞이했어. 그리고 끝에 가서 뭐예요? 임종도 맞이했죠. 일생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나와 연결 짓는 단어가 뭐예요? 맞이하다야. 누가 맞이했어? 내가 맞이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내가. 절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맞이하게끔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옳지 않은 판단의 뿌리다. 배신자는 없다. 아낌없이 주어라. 믿음을 구하지 말아라. 단 하나뿐인 존재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기부엔 또 기부해라.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마라. 무기대, 무소유로 상대방을 바라보라. 절대 너는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나의 소유야.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분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행동하게 내비둬야 내가 가서 거기에 담기고 그 사람이 나의 또 다른 분신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의 상생관계예요. 어떠한 상생관계도, 상생이란 말은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 심리분석, 우리 개인의 심리분석을 하면서 설명드린 거 기억나는데요. 상생은 함께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괜히 힘이 나는 사이를 상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상극은 일반적으로는 괜히 보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틀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상극은 내가 견뎌 나갈 만한 고통과 상황을 나에게 줘서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해 나가면 그것에 대한 면역력과 체력이 길러져서 내 몸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 사람이 상극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떠한 상극도 내가 그 고통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과 고난을 주지, 그것을 해결하다가 내가 완전히 가버리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주는 관계는 애초에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모든 흔히 말하는 상극이라는 관계도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의 뮤즈, 연인, 그리고 인생 동반자가 될 존재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뮤즈 한 명을 내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요걸 박인공사라고 줄여서 여러분과 같이 쓰기로 합의를 보았죠. 박인공사 여러분, 세상을 만나며 내쉬는 고고지성,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고고지성과 돌아가실 때 임종식 하고 돌아가시죠. 그 한 호흡 기간에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을 구하려는 작업이 다 이루었다라며 임무 완수를 설파한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장은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면서 얘기한 성인들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큰 가르침 속에서 다 나오는 단어들이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반딧불이처럼 작은 밝음이지만 박완순 인성TV가 여러분과 가는 길에 먼저 앞서는 노릇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